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기 쉽고 재밌게. 고지식 만담회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에 막 날씨도 좋아지고 봄이 왔는데 봄이에요. 살랑살랑. 이 봄이면 문화예술이 그리워지는 아우, 그런 때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왜 이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죠? 그럼요. 광주 비엔날레 네, 오다가 현수막 많이 보셨죠? 너무 많아서 광주 비엔날레 할 때가 되면은 이상하게 광주 전체가 살짝 좀 들뜨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제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는 광주만의 축제라기보단 맞아요. 뭐 한국의 어떤 좀 대표적인 그렇죠. 문화예술의 어떤 그런 기간을 딱 설정하는 듯한 느낌? 맞아요. 그런 좀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쌤 혹시 근데 광주 비엔날레에서 비엔날레가 뜻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굉장히 저를 지금 무시하면서 방송 초반부터 좀 약간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데 아니 내가 애들도 아니고 비엔날레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알죠. 아무튼 그런 광주 비엔날레가 벌써 올해 14번째를 벌써 꽤 됐네요. 오래됐어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또 예향 남도인으로서 또 살짝 하면 또 광주 비엔날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약간 좀 거만해지셨어요. 야, 오늘 어깨 보이시죠? 약간 좀 이렇게 네, 오늘 상기된 거예요, 약간 지금? 그런 오케이, 오케이. 느낌인데 네. 한번 얘기해봐요. 참나. 일단 아시아에서 가장 큰 현대미술 축제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5대 비엔날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를 대표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비엔날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고지식 만담회에서 이 광주 비엔날레 진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을 모셨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정된 음모인 게 한 두 달 전에 저희가 녹화할 때 갑자기 저한테 커피 마시자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 근처 바로 앞에 커피숍이 있는데 굳이 저를 끌고 한참 걸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조만간 이분이 올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세계적인. 이건 세계적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이분한테는 무조건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렇죠. 미디어 아티스트 이남 작가님 모시고 한번 오늘 예술의 향기에 꼭 빠져보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오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몇 주 전에 이분의 손에 이끌려서 카페를 갔거든요. 제가 막 데리고 갔어요. 막.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에드워드 호퍼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제 호퍼 그림을 걸려요. 맞아요. 잠깐 선생님 좋아하셨잖아요. 되게 제가 그 그림을. 이랬는데 갑자기 그림이 움직여. 맞아요. 이게 뭐지? 엄청 충격 받으셨어요.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작가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근데 바쁘시죠 요즘에 특히 그러니까요. 이제 비엔날레 시즌이어서 어떠세요? 저희 이남 스튜디오에 이제 국가 파빌리온이죠. 이제 스위스관이 오픈을 했어요. 그 파빌리온 전시라는 게 근데 저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데 어떤 거예요? 파빌리온은 이제 어떤 박람회 가건물 같은 임시 건물 같은 그런 이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전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전시들 네. 좀 파빌리온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 작가들과 또 한국 작가들이 이제 사진과 영상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양림동 이런 파빌리온이 또 전시가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비엔날레가 단순히 전시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광주를 좀 볼 수 있는 좀 광주에 머무르면서. 그렇죠.
예술 관광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양림동 자체가 그냥 작품이 또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런 파빌리온이 더 국가관이 더 여러 개 생겨서 관람객들이 더 머물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엔날레에서는 작가님의 작품을 어디에 가면 그럼 저희가 좀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제 작품이요? 네. 예, 제 작품 이제 광주 비엔날레 광장에 이제 전시장 파사드죠. 네네. 건물 내벽에 매주 토요일 날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씩 적어놔야겠다. 토요일이요. 예, 매주 토요일 예. 8시부터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네네. 내내 작가님의 작품이 매주 나와요? 상영됩니다. 영상을 혹시 매주 토요일 날 지금 이건가요? 이제 이 작품도 2018년도 개막식 네. 세레머니를 오프닝 세레머니를 미디아트로 파사드로 했거든요. 네. 이 작품도 이번 파사드에 이제 상영이 됩니다. (2018년도) 작품은 이제 상상된 경계입니다. 상상된 주제가 경계? 광주 비엔날레 주제가 상상된 경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데 네.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났고 이런 일도 여기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런 세상의 일들을 이제는 이제 아픔도 있고 네. 고통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의 어떤 희망을 가지자 뭐 그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했던 전시기 때문에 네. 광주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희망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볼 때 이 작품도 다시 상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2018년 그 전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간 검색도 해보고 그런 또 재밌겠네요. 광주의 어떤 이야기 같은 검색해 보면 네. 조금 더 재밌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작품 외에도 12점, 총 12점의 작품이 매주 토요일 날 네. 주말에 1시간, 1시간 8시부터 동안? 9시까지 1시간씩 적어놔야겠어요. 매주 네. 토요일 날 상영이 됩니다. 12점이니까요. 거의 이남 작가 작품이 거의 계속 상영된다고 상영이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다. 파사드라는 게 이제 사실 이렇게 뭐 벽면, 외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이렇게 어떤 대표적인 건축물 바깥에다 이렇게 쏘는 방식, 이게 하나의 미디어 아트의 중요한 방식인가요? 어떻게 그렇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아트는 기기들을 이용해서 네. 쌍방향의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과 미디어 아트가 만나는 거죠. 아, 건축과 미디어의 만남? 예, 예, 그렇죠. 서로 가진 장점들이 있죠.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의 어떤 장점이 있고 또 건축의 장점인데 거기 만나서 아, 서로 시너지 만나서 효과를 시너지 내는. 효과를 내는데 이게 미디어 파사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저번 작품 같은 경우도 하실 때 이렇게 어떤 그 건물의 외관이 갖고 있는 특징 같은 걸 특징. 고려하고 그렇죠. 작품을 만드신 세 거예요? 개의 어떤 면들을 네. 처음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세 개의 면들을 다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파사드가 가지고 있는 거대함, 네. 웅장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그 미디어를 보여줄 생각을 했던 거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러면 건물이 어두워버리면 안 좋겠네요. 하얀 벽이 더 작업하시기에 좋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바탕 색이 네. 이제 컬러가 그레이 톤이나 화이트가 쐈을 때 예쁘게. 선명하게 보이죠. 아, 선호하는 또 건물 네, 네. 파사드도 있으신 네네. 거고. 아무래도 이제 블랙이라 다른 컬러들은 색깔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영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또 그런 건물에서 해야 된다면 또 그거 고려하셔서 또 아. 작품 준비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묻고 싶은 게 네. 미디어 아트.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비디오 아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 아트 하면 솔직히 낯선 게 사실이고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런 걸 조금 저희한테 잘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미디어 아트를 이렇게 단어가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 영어가 2개 나오면 좀 맞아요. 영어 어지러워요. 나오면 일단 머리 아프거든요.
아트는 네. 아시겠죠? 아트는 그렇죠, 알죠. 그 정도까지는 알아요. 네. 회화, 조각 뭐 이런 거 아닙니까? 50%를 아신 겁니다. 맞습니다. 미디어만 하면 되거든요. 미디어. 그냥 이런 미디어,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는 미디움이라는 네. 어원에서 이제 유래됐는데요. 네. 네네. 어떤 매체입니다, 매체. 이게 과거에 이제 캔버스에 종이나 물감으로 이제 네. 그림을 그렸다면 네. 이제는 디지털의 모니터, TV 이런 기기들에게 이용해서 이제 미술 작품을 표현하는 거죠. 이 기술 과학이 발달하면서 네. 이 발달한 기기들을 이용해서 작가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매체의 활용을. 그래서 미다트 이제 매체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매체 예술. 매체 예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미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팔레트, 뭐 그쵸. 물감 이젤, 뭐 이런 생각하는.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 도구가 이제 미디어화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전에도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진기가 발명된다라든지 네. 뭐 아. 에디슨이 뭐 영화를 발명한다든지.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게요.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가면 될까요?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면은 시작을 더 좀 간다면 네. 네네. 환등기가 등장을 합니다. 환등기. 환등기 그게 뭐예요? 뭐예요? 사진술이 나오기 전에 네. 환등기는 이제 투영에서 중간에 어떤 매체가 있고 이게 투영하고 확대해서 보는 거죠. 이게 뭐 프리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확대해서 보는 건데. 네. 옛날에 이렇게 뭐 필름 넣고 디디 그렇죠. 돌리는 그런 거. 원리인데 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머이브리지라는 사람이 네. 이제 그런 사진 프레임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영상에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건 머이브리지의 스톱모션이죠. 이미지 하나하나. 이 영상은 이제 프레임으로 돼 있죠. 네. 그거를 계속 이어붙여서. 1초에 이제 24개의 프레임인데 이게 하나하나 이미지가 연결돼서 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머이브리지가 초기에 이런 시초를 시작을 한 거죠. 아. 머이브리지 이후에 이제 류미에르 형제가 달리는 기차라고 하는 작품을 처음으로 영상을 상영을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그때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기차가 실제 오는 것 같은 지금의 어떤 가상 현실 같은 그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네. 이게 세계 최초의 영상입니다. 아까 그거 스톱모션에 가까운 이거 거. 거의 최초 영화잖아요. 예. 아. 이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차 그냥 오고. 기차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예. 사람들은 놀랐겠네. 오, 기차가 나한테 오나?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굉장한 충격이었고 이 최초의 이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렇게 약간 중간에 한 장면밖에 안 되는 별 의미가 아무 없어요. 의미 없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 이 자체가 이제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비디오 아트죠,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예술계의 판도가 바뀌어버렸네요, 완전히. 그렇죠. 지금 시각의 현지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험적인 어떤 거죠. 네. 테스트하고 네. 실험하고 이제 그런 영상들이 작가들이 나타난 거죠. 그럼 류미에르의 이 영상 다음에는 어떤 영상들이 또 나왔었어요? 이후에 이제 그래서 네. 뭐 마르셜 디샹이라는 마르셜 듀샹. 또 앤디 월도 이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미리 이제 실험 예술을 한 그 거죠. 팝아트 예. 앤디 월. 예, 그렇죠. 팝아트 앤디 월도 초기에 이 영상 예술을 실험 예술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움직인다는 표현을 네. 듀샹이 이제 변기를 가지고 미술관에 가져온 것처럼 네. 이런 영상을 예술을 통해서 실험적인 테스트를 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작품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그 19세기 때 인상주의가 등장할 때 네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튜브 물감의 역할이 굉장히 컸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안에서 막 이렇게 다 물감을 제조해 써야 되는데 이제 물감이 나오니까 그걸 들고 나가서 있겠네요. 그리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큰 변화인 건데 지금도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결국 이제 어떤 이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런 걸로 새로운 예술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겠죠. 미술적인 측면에서도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평면에서 공간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연결돼서 미래파가 등장하고 이 바실 스티상도 미래파의 미래파. 작가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아름답다. 그래서 움직임 표현하는 거죠. 이게 회화나 조각을 통해서 네. 미래파 작가들이 네. 이게 이 시네마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 거죠. 그 전에 하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뒤샹 하면 뒤샹. 자꾸 이렇게 변기로 가지 맙시다. 저 뒤샹하면 변기밖에 몰랐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현기증이라는 작품을 보니까 정말 좀 선구적인 시도를 했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이거 우리가 좀 체크 기억하고. 다음번에 물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뒤샹 하면 현기증. 이렇게 알았죠? 이건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중요한 부분. 외워 넣을게요. 네네. 그 다음에 미래파에서는 또 어떤 작품들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가요? 미래파 이후에 이제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사람이 고무 머리를 가진 남자라는 영상을 이건가요? 만듭니다. 어머머머. 그렇죠. 이거 공포 영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서운데요? 트릭이죠. 같은 얼굴인데? 사실 1902년에 이런 트릭을 썼다는 게 특수 효과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당시에. 그렇죠. 아니 1902년에 저렇게 했다고요? 그렇죠. 특수 효과를 예. 지금의 아바타나 이런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의 이제 주라기 공원이랄지 아바타가 이제 나오는 시초가 된 거죠. 이런 특수 효과들이. 아니 이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아바타도 지금의 지루하기 공원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예. 진짜. 와. 생각보다 이거 나름 재밌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는데요? 이 다음은요? 다음에 이제 에이젠슈타인이라는 감독이 등장합니다. 에이젠슈타인이요? 1925년에 구소련이죠. 네. 전함 포템킨이라는 영화를 이 통해서 얘기는 영화 좋아하는 영화사에서 사람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포테킨 얘기는 꼭 나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야 이게? 이 전함 포템킨의 오데사 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오데사 지금 신.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데요. 계단이 이제 계단 개수가 192개입니다. 네. 근데 7분 가량 촬영이 되거든요. 이 계단신 7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네요. 그건 이제 어떤 짜르 체제에 저항하는 군중들의 어떤 학살의 장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몽타주 기법들을 활용해서 네. 감독이 의도한 것을 더 강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의 어떤 그 학살을 표현하기 위해서 짜르 체제는 굉장히 이 군대들은 굉장히 경직돼 있죠. 근데 이 계단에 내려오는 군중들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음률의 몽타주하고 음조의 몽타주를 활용을 한 겁니다. 이게 이미지가 충돌되면서 그 어떤 학살에 대한 것들을 더 표현하는 거죠. 이게 기존에 있지 않던 이게 편집의 원리, 이게 몽타주 기법을 몽타주 기법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선생님? 편집입니다. 몽타주. 예. 이게 영상을 이제 쭉 일관되게 보여준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반대되는 짜르 체제의 그 군대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경직된. 그래서 학살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강조하는 거죠. 저도 이제 역사를 전공하니까 이게 포텐킨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있었던. 아, 정말요? 1905년에 이제 피해 일요일이라고 그래서 러시아 짜르 체제에 대한 이제 맞습니다. 러시아 민중들의 네. 저항. 저항. 이제 굉장히 처절하게 진압을 당했는데 영화 자체는 또 1925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짜르 체제가 무너지고 레닌이 지배하는 소련에서 만든 영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영화가 굉장히 혁명성을 담지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예. 이 사건은 짜르 체제의 모순이고 이걸 영화로 만든 것도 그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이상이 담겼고 이렇게만 접근했는데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편집 자체가 아주 새로운 기술이었고 이게 그렇죠. 또 영상 미디어 아트라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됐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영화사에서도 이제 이후에 헐리우드 영화에 네. 이 몽타주 기법도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비디오 아트, 미디어 아트를 하는 작가들에게 네. 영향을 많이 끼친 거죠. 왜냐하면 저희도 편집을 하거든요. 시간을 더 느리게 늦춘다 할지, 확장한다 할지, 정지시킨다 할지 이 몽타주 기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영화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미디어 아트 작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형이 영화사 공부할 때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미디어 아트에 또 쓰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흥미로워요,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미디어 아트는 그냥 예술이고 그러니까 영화는 또 다른 분야의 예술이어서 이게 뭐 연결 관계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다는 게 신기해요. 네,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 이제 올드 미디어라 그래서 이제 사진, 뭐 사진. 영화, 네. 뭐 이런 인쇄술, 뭐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네.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드 미디어라고 하시고 네네. 네. 뉴 미디어는 이제 디지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뉴 미디어까지 오면 안 되고 이제 올드 아직까지는, 미디어, 네. 올드 미디어. 그러니까 이제 백남기 작가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백남준 선생의 비디오 아트가 나오기 전에 그런 영상, 이런 영상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발전하고 TV가 나오고 네. 컴퓨터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백 선생님이 이제 비디오 아트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백남준 작가 하면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봤던 작품이 막 TV가 탑처럼 높이 쌓여 있는 작품. 이 작품을 예전에 교과서에서 봤었고 네, 다다익선인 것 같은데. 다다익선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주도의 한 박물관에 예전에 갔었는데 거기에 TV 첼로라는 작품을 봤었거든요. 네, 세 개로 구성된 TV 모니터가 그건 연결돼서 지금도 가면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는데 소리가 영상으로 좀 구현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 너무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밖에서 파도 소리 들리는데 딱 보이고. 네, 너무 좋았어요. TV가 예술이 될 수 있다. 안방에 있는 TV를 밖으로 끌고 나오고. 이렇게 미술관 갤러리를 가지고 나온 거죠. 마치 마르셀 디샹이 변기를 미술관에 가지고 나온 것처럼 대중매체, 안방에서 보는 대중매체를 갤러리나 미술관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네. 혁신적인 거죠. 그 정도로 백남준 작가님이 정말 중요한 분인 건가요? 미술사의 한 장르, 획을 그은 분이죠. 그 정도로. 비디오 아트 창시자 백남준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창시자라는 말까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혁신적인 거죠. 백 선생님의 작품의 특징은 이제 퍼포먼스가 있고요. 네. 비디오 조각입니다. 비디오 조각. 네, 그래서 이제 이 TV들이 모여서 어떤 로봇의 형태를 갖추고 이제 조각의 형태를 갖죠. 그래서 시선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비디오 조각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백 선생님의 작품에서 특징이 새로운 매체. 새로운 매체. 네. 그래서 새로운 매체들 계속해서 활용을 하거든요. 조지 오웰의 소설을 좀 비극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희망적으로 바꾸셔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과 뉴욕, 네. 파리 연결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네. 전시를 하죠. 인공위성 기술. 위성 기술이 나오니까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 전시회를 가는 거죠.
다른 한편에서 이제 조조열 같은 저명한 문인들의 작품을 또 재해석하는 활자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어떤 융합하는 거죠, 다. 어떤 비빔밥 철학? 비빔밥 철학이 예, 뭐예요? 그게 이제 다양한 장르를 다 섞는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학, 과학, 물리학, 뭐 다각같이 테크놀로지까지 다 가져와서 버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설도 가져오고 우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미디어 아트를 하면서 네. 굉장히 이제 영향을 받았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작품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네. TV 앞에 자석을 갖다 대면 영상이 왜곡되잖아요. 그쵸, 그쵸. 망가져요. 망가져요, 엄마. 저 옛날에 한번 진짜 했다가 맞아요. 그런데 왜곡되면서 상당히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평등하게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백 선생님이 그런 의도로 또 이제 작품을 하셨고, 천진난만함이 좀 있으신가 그렇죠. 봐요. 백 선생님의 어떤 그런 면들을 다 볼 수 있는 거, 장난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 큰 흐름이 됐을 것 같은 게 일반 그림은 저희가 그냥 가서 보고 끝이잖아요. 이게 이제 작품을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쌍방향, 예, 쌍방향의 작업을 하신 거죠. 아 근데 이제 그 제일 궁금한 게 이쯤 되면 그 올드미디어의 대가 네. 백남 작가님을 직접 뵈신 적이 있지 않을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못 전 진짜 뵈셨어요? 뵙고 싶었는데 못 뵀습니다. 실망스러운데. 너무 아쉽다. 근데 왜냐면 그러나? 해외에 계셔서. 그러나 1995년도에 강주에 오셨습니다. 아. 강주 제1회 비엔날레 때 인포아트 전시에 참여하셨고, 네. 지금의 그 강주 비엔날레 가면 고인돌이라는 작품이 저 그 작품 알아요. 예. 그때 당시에 남기신 작품이고, 그때 이제 강주와 인연이 있었고요. 네. 좀 아쉽지만 제가 못 뵀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나 못 봤는데 광주랑 인연이 있다. 약간 이렇게 강주랑 인연이 있다. 강주와 인연이 약간 한번 싶은데. 변함준 작가면 그냥 네. 이렇게 좀 약간 멀리 있는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맞아요. 유럽에서 활동하고 네. 우리랑 좀 다른 세계에 살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마치 그냥 외국분, 그러니까 외국 출생분, 약 교포 사실 이런 느낌 나는데 그런 건 아니죠? 네, 출생은 이제 한국에 한국에서 사셨지만 이제 하셨군요. 부유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셨구나.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굉장히 태어났어요. 유복한. 부럽네요. 그냥 유복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음악 공부하러 일본을 가셨고, 그 당시에. 알지. 예, 유학을 그 가셨구나. 당시에 유학을 가신 거죠. 그 음악입니다, 기본이. 네. 백 선생님 아. 음악이. 대학을 이제 뮌헨 대학, 독일로 유학을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대학에 유학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술에 뛰어들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또 60년대 막 68혁명에서 음악의 비틀즈, 우드스탁, 예술가들 막 나오고 이런 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뉴욕에 건너가셨고. 또 이걸 뉴욕 가시고 예, 그런 최고의 문명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백 선생님의 어떤 천재의 예술 끼들은 굉장히 발산을 하게 된. 딱 조우가 됐구나. 그러니까요. 좀 백 선생님은 참 어떻게 보면 천재죠.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하셨는지 몰랐어요. 음악가고 이론가고요. 이론가요? 예, 그러니까 물리학자고 물리학자요? 수학자고 과학자고 그렇습니다. 엔지니어고 그렇습니다. 약간 미워져. 너무 너무 대단하신데요? 대단하죠. 굉장히 뛰어나신 거죠. 그런 게 집결된 게 비디오 같으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통합.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렇잖아. 음악, 소리, 뭐 기계, 뭐 물리 이런 게 다 연결되니까 그렇죠. 비디오로 구현되는 거 맞죠? 오늘 원래 이남 작가님하고 네. 얘기 많이 나누려고 했는데 갑자기 백남준 작가님 쪽으로 그러니까요. 가서 근데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요. 미안해. 꼭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 그래요? 백남 작가님 계속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너무 재밌습니다. 백남 선생님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플럭서스라는 그룹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플럭소스가 뭐예요? 이제 1960년대 초에 나타난 이제
행위예술, 전위예술이죠. 전위 예, 예술. 미국과 이제 독일 네. 예, 이제 전역에 나타난 전위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오노요코인가? 그분 그렇죠. 오노요코도 있고, 오노요코? 그렇죠. 들어봤어요. 네, 네. 오노요코도 있고, 또 존 케이지, 요셉 보이스, 또 뭐 게리 힐, 뭐 이런 분들이 동시대에 같은 활동을 하셨죠. 네. 그럼 이게 이제 단순하게 뭐 존 케이지나 뭐 이런 사람, 듀샤이나 이런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료로 같이 이렇게 교감하면서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 보이스나 존 케이지는 이제 스승 같은 거죠. 예, 특히나 존 케이지의 영향을 많이 그렇죠. 존 받으셨고, 케이지. 그러나 이제 백남준식의 네. 비디오 아트를 재해석, 창조. 네, 1963년에 첫 개인전. 1963년이요? 예. 우리나라에 텔레비전이 보급된 게 70년대 후반인데 아, 그러니까 그 이미 전에. 그 전에 예, 그 전에. 여기 나올 것 같아요. 첫 김상준 개인전 작가님이신가요? 피아노 이제 저도 부서진 이제- 피아노. 예. 저 소머리 아니에요? 예, 부퍼팔이라는 독일의 조그마한 도시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는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지? 약간 무서운데? 그 비디오 아트 전시라기보다는 좀 행위예술 혐오스럽잖아요. 네. 소 머리를 이제 갤러리 입구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요. 저분이시죠 그때? 저 맨 오른쪽에 네. 굉장히 충격적인 전시였습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전시인 거예요? 이 전시입니다. 그 미술관 앞에다가 소머리를 딱 전시한. 이게 늘 이제 미술은 새로운 걸 추구하고 이전의 미술을 부정하고 또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고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렉서스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고 네. 거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요 전시 같은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 통해서 네. 이런 퍼포먼스를 하신 거죠. 야, 충격적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그 비디오 아트는 아닌 거죠? 이것도 비디오 아트인가요? 같이 했죠. 이제 피아노 작품이 있고 이제 TV하고 연결된 피아노가 다 부서져 이거 그러니까-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셔졌다는 표현보다 부순 것 같은데. 부쉈죠. 부순 거예요. 실제로 백 선생님이 부시고 그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같이 부시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소리를 이 비디오 아트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부서진 피아노인데 그 부서지는 과정을 소리까지 다 촬영을 한 거예요? 네네. 소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술에. 소리를 비디오 아트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넘어뜨리고 깨트린 이유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깬 거죠. 그러니까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소리, 네. 또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소리가 있잖아요.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바이올린을 깨트리면 무슨 소리가 나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소음이 그렇죠. 되잖아요, 소음이. 백 선생님은 이런 소리도 있다고 하신 거죠. 악기에서 왜 늘 우리는 이 소리만 들으려고 하냐? 피아노 넘어뜨릴 때 나는 소리, 바이올린을 깨뜨릴 때 나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천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죠. 예. 우리는 늘 이렇게 고정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피아노를 넘어뜨리고 바이올린을 부서뜨려야 됐거든요. 네네. 그 이제 어떤 서구 문화에 대한 저항도 됐었고요. 어떤 서구 문화의 상징이잖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악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백 선생님이 그걸 넘어뜨림으로써 또 부심으로써 본인이 이제 자기 정체성, 동양인이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신 거죠. 저희 보면서 화가 많이 나셨나 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자체가 서구 문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항심과 그런 그렇죠. 걸 드러낸 거네요. 당시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요. 정말 사실 뭐 중국인, 일본인 하면 좀 알려졌는데 네. 정말 어디 작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백 선생님은 중요한 때 어떤 중요한 시기에 이런 전예술을 꼭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백남준 작가 하면 비디오 아트로만 한 번에 너무 쉽게 가버렸는데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전위예술, 행위예술, 맞습니다. 예. 퍼포먼스 이런 게 분명히 다 있다라는 하셨던. 거. 네. 이런 걸 좀 이해하고 작품들을 보면 조금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오.
이게 이제 넥타이를 자르는 퍼포먼스도 하셨거든요. 아, 본인의 넥타이를 자르셨어요? 예, 아니 이제 상대방의 넥타이를 상대방의 넥타이를 잘랐어요? 전시공간에 온 사람들의 넥타이를 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퍼포먼스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벤트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깜짝 놀랄 만한. 왜냐면 이제 넥타이라는 게 어쨌든 정장이고 그러네요. 남성의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댄디즘이라고 그래서 남성이 어떤 패션 중에서 넥타이만이 세계 자유를 갖고 있었거든요. 한 60년대, 70년대 해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백 작가님께서 잘라버리신 그냥 거예요. 잘라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 선생님 장례식장에서 넥타이를 자르는 퍼포먼스를 거기에 오신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고인을 기리는 장례식장에서 불쑥 등장한 가위 하나. 장례식인데도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서슴없이 넥타이를 잘랐다. 젊은 시절 함께 모색하고 함께 싸웠던 오랜 친구이자 동료들.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넥타이를 자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본인의 죽음마저도 예술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기념 이제 돌아가신 해를 기념하는 전시회 때도 거기에 온 작가들이 이제 바이올린 깨트리고 아, 이거만 자른 게 아니에요? 소름 돋았어요. 아, 피아노 넘어뜨리고 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작가들이 또 하는 거죠. 후대의 작가들이. 사실 저한테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예. 기억이요? 왜냐면 뉴스를 보다 충격을 받았었죠. 왜냐면 그때 이제 90년대 후반, 98년인가 그런데 때는 이제 미국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네.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네.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가셨어요. 근데 그날 이제 여러 명사들이 오잖아요. 오는데 다 이렇게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양복 딱 그렇고 입으시고. 양복 입고 인사하는데 거기 이제 백남준 작가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표정이 계속 이렇게 싱글싱글 거리세요. 웃다가 좋으셨나 보다. 갑자기 바지가 확 벗겨지는 거예요. 바지가 확 벗겨지는 거예요. 에? 해프닝이죠. 나중에 인터뷰 영상도 있었는데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너무 당황했고 아니 속옷을 안 입었대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고 근데 옆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웃어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니, 바지를 내려간 거예요? 내리신 거예요? 내리신 거죠. 이게 거의 좀 의도된 느낌이죠. 그렇죠? 예. 의도됐죠. 거의 뭐 그때 당시에 스캔들 했었죠. 클린턴 대통령이 스캔들 했습니다. 루인스키. 루인스키. 그래서 그런 해프닝. 한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예술 장면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백 선생님은 예술을 하신 거죠. 해프닝 대통령 어떤 앞에서. 이벤트를 하신 거죠. 두 명이 대통령 옆에서 정말 중요한 행사장에서. 백 선생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 다시 한번 또 오늘 이 얘기 쭉 네, 하다 하다 보니까 보니까 그 맥락상 딱 이해가 된다. 플럭서스 그럼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백남준 작가님이 워낙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면 바쁘셔서라도 한국에 많이 못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인연이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활동하실 때도 자기 정체성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품에 보면은 징기스칸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고 네.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이 말씀을 실제 하시고 네. 난 동양인이다, 한국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을 떠나 계셨지만 항상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맞아. 창작 활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동양성에 대한 고집은 좀 유명한 사례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칭기즈칸 하면 이제 갑자기 우리가 칭기즈칸 후예는 아니잖아 이렇게 그럼,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서양인들과 상대하다 보니까 그들과는 다른 아시아적 정체성의 특징들. 특히 또 이제 칭기즈칸 하면 완전히 대차게게 유럽을 막 짓밟았기 때문에 힘의 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뭐 한때의 지배자지만 유럽 사람들한테는 칭기즈칸 하면 굉장히 무서운 무서운 존재군요. 그런 얘기도 또 항상 좀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동양인의 우월성 뭐 이런 그러니까요, 맞아요. 정체성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밌으시더라고요, 진짜.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백남 선생님이 이제 또 한편으로 위대한 게요. 1993년도에 네. 벤스 비엔날레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십니다. 아, 백 작가님께서. 봤어요, 봤어요. 오. 어린 나이지만 뉴스를 봤어요. 오. 왜냐면 그때 그런 거 상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축제였겠는데요? 국가관에 참여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한국관이 아닙니다. 독일 작가로 참여하신 거죠. 한국관이 없었어요. 한국관이 없었어요? 네, 93년도에는 한국관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예, 없었구나. 근데 백 선생님이 한국사장을 수상하시고 나서 네. 한국관이 없냐 항의하신 거예요. 네, 건의하신 거죠. 그래서 95년도에 지금 그때 당시 화장실이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1995년도에 한국관이 이제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후배들이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국가관의 전시를 갖게 된 거죠. 저도 이제 2015년도에 가셨어요? 저 이제 거기 국가관에서 못했지만 네. 특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관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관도 그때 당시에 이 화장실이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 백남주 선생님 얘기에 막 푹 빠져 있었는데 네. 아무튼 뭔가 비디오 아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디어 아트가 나올 수 있었고. 그렇죠. 백 선생님이 비디아트의 어떤 창시를 하시면서 네. 네네. 우리 현대 어떻게 보면은 미디아트의 문을 여신 거죠. 예, 미래의 창시자. 계속, 예, 그렇죠. 그렇다면 비디오 아트의 전성시대, 비디오 아트가 제일 유행했던 적은 언제였어요? 백 선생님 이후에 또 네. 이제 새로운 작가들이 나옵니다. 이제 등장하죠. 네. 그 이후에 게르일이라는 작가도 있고, 게르일? 예, 게르일 지금 이제 작가님이세요? 나오신데요. 이분은 좀 개인 계속 반복해서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인간 어떻게 보면 인간 탐구에 관심 많은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테크놀로지 기술보다는 어떤 인간에 대한 작품. 앞을 응시하고 있죠. 응시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거든요. 그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인간에 대한 어떤 탐구,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우리가 보통 영화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영화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삶의 모습을 계속 찍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매일 사람들이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야. 아, 우리가 보는 영화는 사실은 우리가 즐기는 가상의 이야기지 인간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동일반복적으로 삶을 사는구나. 네. 약간 그런 데 포커스 둔 작가 같아요. 네네. 그죠? 우리나라 이제 수원 시립미술관에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셨었고요. 우리나라에도 60년대 이제 말에 비디오 아트 작가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김구림 선생님도 전유예술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김구림 선생님. 김구림 네. 선생님도 사진, 뭐 페인팅, 조각, 브러치 다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아트도. 그래서 우리 사실 이제 백 선생님 이제 외국에서 활동하셨고 한국의 어떻게 보면 선구자는 이제 김구림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60년대 보면 이제 전예술 막 등장하고 하는데 그때 대표적인 그렇죠. 분이구나. 실험 예술 맞아요. 1세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 비엔날레에도 참여하셨던데요. 그렇죠. 네. 그다음 박형기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TV 돌탑이라는 이제 우리 삶 속에 있는 돌과 이제 미디어를 연결해서 자연과 미디어를 연결해서 작품화 시킨 작가인데요. 네.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작가들이 딱 모르셨죠. 몰랐어요. 굉장히 부럽지만. 작품 훌륭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어떤 게 보면은 백남 선생님 이후에 어떤
이 전위에서 플럭서스가 어떻게 보면 김구림 선생님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백 선생 이후에 김구림 선생님도 비디오 아트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시면서 복합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신 거죠. 야, 오늘 어떠셨어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 비엔날레를 해년마다 갔었거든요. 열렸을 네, 때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갖고 가지 그쵸. 못하고 그냥 가서 보고 김밥 먹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이제 드는 생각이 1회 때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가 혹시 기억하세요? 1회는 기억 안 나시죠? 경계를 넘어. 오, 맞아요.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였고 올해 주제가 올해가 올해. 생각나. 왜냐면 올해 지금 개인전 준비하시니까 바쁘잖아.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1회와 지금 이제 14회를 이렇게 통틀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술이 정말 여려 보이는 물이 경계를 넘어서 뭔가 부드러운 흐름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술도 좀 그런 게 아닐까라고 그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좀 방금 멘트 멋있었죠? 괜찮았죠, 방금? 아, 괜찮았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다행이에요. 오늘 좀 힘들었지? 막 오늘 이러면서. 저는 이제 사실 조금 오늘 아쉬운 건 오늘의 주인공은 이인남 작가님인데. 그러니까 너무 백남준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또 없습니까? 제 이야기 할 시간. 아니 그래서 따로 좀 있어요. 있습니다. 시간을 다음 주에 또 만들어서 오세요. 네. 이인남 작가님 한번 좀 탈탈 털어서 왜냐면 이 올드 미디어 얘기했으니까 이제 뉴 미디어 세계를 좀 들어갈 필요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가시면 안 되고요. 오늘 가셔도 되고요. 다음 주에 또 와주세요. 본격적으로 저희와 함께 이제 작가님의 작품 세계 그리고 네. 어떤 그 뉴미디어 새로운 아트의 어떤 장점들 그 깊이들 그걸 좀 미디어 살펴보는 때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작가님의 작품 중심으로 네. 이런 시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이남 작가님의 작품들 직접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새로운 아트의 세계 한번 빠져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지금의 시대는 이제 미디어 아트. 네. 백남주 선생님이 TV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잖아요. 저는 다시 들어가서 안방으로 다시 근데 왜 여기서는 병풍에 차가 나신 거예요? 모니터를 이렇게 세우면 이 비율이 비슷합니다. 세로의 형식의 산수도를 이제 가지고